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니까 못 가져간 거 아니야. 마당에 신문 나는 게 있으면 마당 가서 파보면 되잖아.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하고 사주해서 모른다 난.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대주입니다. 대국민 사랑하는 이놈들아, 전부 사랑한다. 대국민 사랑하는 이놈아, 전부 사랑하는 이놈아. 세 발의 총성. 유신의 심장이 쓰러졌다. 선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동안 국민 결의가 야수의 심정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었다. 그는 사건 4시간 만에 체포됐다. 이틀 뒤 김재규의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한 겸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간 발표한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베일 속 군부 실세가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 정치군인 전두환은 군 외부, 즉 재계 혹은 행정부 혹은 국민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는 인지도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인물이었다. 즉 본인이 가진 파워와 대중의 인지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뒤 그가 TV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전두환은 차근차근 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일 뒤인 12월 12일 저녁 6시 반. 경복궁에 있는 장세동 30경비단장실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핵심 측근들이 쏙쏙 모여들었다. 유학성, 차규환, 황영시, 박준병, 박희도, 최세창, 김진영, 그리고 노태우. 군내 사조직 하나회 멤버들이었다. 김분장님 아까 저녁에 나가 어디 저 서울에 뭔 일이 있어 사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맞고 나갔고 사진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유학생이 없고
장장군님도 한잔 하시죠. 같은 시각 전두환의 오른팔 호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측근들을 꿰어냈다. 전두환 장군이 자기하고 정병주 장군하고 김만기 헌병 간 말이에요. 어서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어디 연희동에 어디 저녁 먹으러 갔다 이거예요. 허삼수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향했다. 헌병대 병력 50명을 데리고서였다. 총격전 끝에 정승화 총장은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채 끌려갔다. 군사 쿠데타였다. 총장님은 납치해 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지켜나봐야 사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총장님이 그래 검문소에다 전부 다 지시해가지고 그저 총장님 얼굴을 신고하는 게 있으면 좀 붙들어라. 내가 그렇게 지시를 지금 헌병한테 해놨는데. 저녁 9시 대대적인 병력 동원이 시작됐다. 5공수여단이 효창운동장으로 34단은 고려대로 향했다. 1공수여단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노태우는 자신이 지휘하는 최전방 구사단 예하부대를 동원해 중앙청을 점령했다. 당시 최전방 부대 이동은 한미 군사동맹협정에 따라 미군 허가가 필요했지만 모두 무시됐다. 구사단 30년대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디 출동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작전명 생일집 잔치. 신군부 독재의 서막이었다. 12.12 사건은 그냥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전두환이라는 무명의 정치 군인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5개월에 걸쳐 치밀하고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쿠데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건배합시다. 반란군은 축배를 들었다.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부대원이 사령관을 중심으로 임무에 모든 정성과 충정을 다 바쳐 주셨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국가가 안전이 되고 연예인까지 동원됐다. 박수가 얼마나 인색하게 거 이건 좀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이날 파티에 참석한 반란군 중 2명의 대통령이 나왔다. 나머지도 국가 요직을 장악했다. 신정치 군인의 탄생은 또 다른 피를 예고하고 있었다. 반란군의 축하 파티 한 달여 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른바 삼김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 사람의 만남을 언론은 대선 주자들의 정치 향연이라 불렀다. 정말 서울에 봄이 오는 듯했다.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5월쯤 되면 다양한 논의들이 좀 모아지고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4년 중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거의 도출되고 있는 이제 이런 시점이었고, 유신 이후에 새로운 체제를 위한 어떤 시민사회의 갈망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모두가 봄을 말할 때 전두환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올랐다. 보안사와 중앙정보부 양대 정보기관을 장악한 것이다. 권력 추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 안간에 우리 작가님으로 부장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차질을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봄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군부에 대한 저항 시위 속에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폐쇄됐고 학생과 정치인 등 2,700명이 영장 없이 구금됐다. 12.12에 이은 두 번째 쿠데타였다. (5월 18일) 광주. 비상계엄 확대 반대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금남로로 모여들었다. 오후 들어 하루 전 광주에 도착한 7공수여단 소속 최정예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공봉으로 이렇게 내리치는 장면인데 이 젊은 분 보세요. 넥타이 잘 썼습니까? 이런 분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피 흘리고. 군인들은 버스를 세우고 골목길 구석구석 수색했다. 무차별 구타가 이루어졌다. 군 투입 첫날 2명이 숨졌다. (5월 21일) 또다시 두 구의 시체가 리어카에 실려 나왔다. 격앙된 시민들은 도청으로 몰려갔다. 군은 시민을 향해 발포했다. 저는 말이 안 나오대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제가 그 기 떨어지는 거, 얼굴 떨어지는 거, 손 떨어져 가지고 다 가까이 갖고 발이랑 해진 거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조비오 신부는 이즈음 헬기 서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불로교쯤의 상공에서 그 아주 그냥 지축을 울리는 그런 그 기관총 소리가 두두두둑 3번 울리고 그럼 동시에 불이 픽 나갔죠. 헬기 사격은 적군을 향한 발포로 자국민을 상대로는 전개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 시위대는 이제 차량과 무기 확보에 나섰다. 그래서 저도 무기가 있는 것만이 오로지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그날 그 21일 날 오후 한 4, 5시 정도에서 칼빈총을 제가 휴대를 하게 됩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은 주검으로 돌아왔다. 살아남은 이들의 오열이 도시 전체를 메웠다.
하지만 희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다가 이렇게 마당에요. 죽어갖고 있는 시체 갖고 동창, 양창근이라고 있어요. 그 얘기가 꼭 기획인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갔던가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쓰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또 나는 가자겠지 집을. 여기 전이 마당이요. 승산 없는 싸움이란 걸 알면서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엄군은 한밤의 총공격으로 몇 시간 만에 광주를 함락했다. 열흘 동안의 항쟁은 피로 끝났다.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시민 165명이 숨졌고 76명은 실종됐다. (3,515명이) 다쳤다. 12.12로 시작해서 이것이 5.17 쿠데타 그리고 결국 5.18 민주화 운동에서의 어떤 그 대량 학살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계속 점철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사실 실제로 1980년 봄, 즉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보면은 그렇게 혼란하지 않았거든요. 전두환의 개입이 없었다면은 저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좀 더 안정된 민주주의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광주를 무력으로 짓밟은 신군부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자유와 평화의 복진 낙원을 이르려는 높은 뜻을 펴게 하소서. 본인은 지난번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 건설, 정의사회 구현,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4대 지표가 앞으로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의 기초를 더욱 굳게 다져 튼튼한 뿌리를 확실히 내릴 수 있도록 본인은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1981년 피를 머금고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변화가 필요했다. 합법적인 권력도 아니고 쿠데타를 통해서 특히 마지막에는 광주의 학살을 통해서 손에 넣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때 이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정의고.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지 1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흥겨운 축제가 벌어졌다.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참관을 목적으로 인기 국풍 80일. 1980년대 이른바 3S로 대표되는 50 문화 정치의 신호탄이었다. 참가해보니까 무척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프로인 것 같고 또한 저희들의 그 젊음을 청춘이라 그럴까 그런 걸 많이 발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지금 이 시각부터는 나이트클럽은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이렇던 심야 활동의 자유를 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스포츠는 또 다른 통치 수단이었다.
1981년 9월 서울 올림픽 유치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대통령 각하의 기쁘신 배려와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세 가지 과제 중 아시아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88년의 서울 올림픽 대회도 성공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뿌듯한 민족적 자존과 자부심을 아니야, 그 잘못됐구만. 그러지, 한 번 더 하지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어디가 희미하게 됐더라. 지상 최대의 쇼가 바로 이곳 그라운드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1982년 프로야구가 시작됐다. 자, 하일성 씨 환희의 찬가가 이곳 야구장. 자, 이 역사적인 이 프로야구 시구는 전두환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지금 만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천천히 다이아몬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인코너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선보선 선수로서는 골 잡으겠어요. 완전히 오급니다. 라이트. 이날 관중석의 상당수는 동원된 경호원들이 채웠다. 81년도에 5월 중순쯤 됐을 거예요. 그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9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서 갔더만은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게 프로 스포츠 아니냐, 이래서 야구 축구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지금이야 이야기하지만 나는 5.18 사건 때문에 생겼다고 봐요. 사회 분위기를 좀 바꾸자 하는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저녁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과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께서는 점프 차림 이른바 땡전 뉴스로 뉴스가 도배되던 시절,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지시해서 실제 언론은 이보다 더 추악했다. 1982년 청와대에서 촬영된 영상. 그런 거 찍지 말죠. 보도용이 아니고 그냥 보관하시도록 비대대만 가깝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그 갑작스런 즐거움을 드리려고요. 전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청와대 비서실과 출입 기자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다. 대통령 각하 생신을 맞이해서 각하 내분의 만수 무강과 각하 영도하에 이룩될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축원하는 뜻으로 각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방송사 카메라는 분주히 움직였다. 음력으로 하면은 내가 신미생이니까 52살이 되고, 양력으로 하면은 51살이 되고 그래. 그럼 이와이면 나이 적은 걸 하는 게 좋지. 1985년 전두환의 장녀 결혼식은 KBS가 촬영해 상납했다. 영상은 무려 2시간 30분 분량. 우리 큰아이한테 대접을 아주 식사 대접을 하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이따가 좀 혼내줘야 되겠네.
밤 들어오는 날 밤늦도록 이어진 여흥까지도 카메라에 담았다. 우리 요 한잔 더 하고 갈까? 여기서 앉아가지고. 시원한 데서 드려. 야, 그거 잘 몰라. 우리 늙어서 그렇지. 우리 기준이야. 늙은 놈은 죽어야 돼. 응? 늙은 놈은 죽어야 돼. 군부 독재가 골마가던 그때 가택 연금 중이던 김영삼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은 단식 지지를 발표하고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1985년 김대중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정권과 싸우겠다고 밝힌다. So now it is time for Korean government to change its policy.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sking North Korea to have a dialogue with it. Why not with democratic opponents? We are not begging dialogue. But if Korean government, Chondoan government doesn't want to have a dialogue with us, that's okay. We must fight. 이 회견 뒤 그는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귀국하는 DJ를 만나러 가던 YS는 집 앞에서부터 막혔다. 비켜! 양심 있으면 비켜! 에? 양심이 있으면 비켜! 나를 강금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전두환 정권은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귀국한 김대중을 가택 연금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양 김 씨는 감격의 만남을 가졌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 그 당시에 YS DJ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야의 투쟁을 적극 지원해줬고 또 적극 동참해줬고 그래서 제야가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역할이 컸다고 봐야죠. 민청년이 사회운동을 주도했고 공단에선 민주노조 운동이 활발해졌다. 학생들의 시위도 격렬해졌다. 초기에는 그렇게 간헐적으로 학교 안에서 유리창을 깨고 시위하고 진실을 알리는 소규모 투쟁을 하다가 점점 이제 84년, 85년 가면서부터는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극단적 어떤 형태의 선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정권은 민주화운동 세력을 줄줄이 연행했고 갖은 고문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수사기관은 조작된 간첩단 사건을 경쟁하듯 발표했다. 민청년 의장 김근태도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팬티를 제외한 옷 전체를 벗겨버렸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그런 다음에 칠성대 위에 발목서부터 가슴까지 5군데를 꽁꽁 결박해서 놓은 다음에 코와 입 위에 노란 색깔의 두꺼운 겨울새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 샤워 꼭지로부터 물이 쏟아지게 했고 물주전자에서 물을 쏟아 부으면서 물고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 전두환은 헬기까지 동원해 학생 1000여 명을 연행했다. 인천 5.3 항쟁에서도 대학생과 노동단체가 경찰과 큰 충돌을 빚었다. 투쟁이 과격해지면서 탄압은 거세졌다. 독재 정권이 탄압을 강하게 하면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더욱더 우리는 투쟁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투쟁을 강하게 하면 그거 빌미로 또 독재 정권은 압제도 강하게 하고, 막 그게 연속이다가 결국은 이제 87년. 그 타가고 어기란 말이 생기게 된 원인은 처음에 이 죽음의 원인이 질식사가 아니고 쇼크, 심장 마비 우리가 말. 운명의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숨졌다. 김근태가 고문당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였다. 독재 타도의 외침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전두환은 함축하지 않았다. 이른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체육관 선거를 고수했다.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쓰러졌다. 최루탄에 얼굴을 맞았다. 이한열 군이 이제 직격 체류탄에 맞아서 이제 쓰러져 갖고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지고 뇌사 상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다음날 그 거리에 나갔을 때 명동 일대의 그 넥타이 부대들이 우리가 기성세대인데 우리 후배 학생들이 저렇게 죽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직장 안에만 있을 수 있느냐. 6월 10일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시작됐다. 결국 민중의 힘에 전두환 정권은 굴복했다.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정권 교체는 실패로 끝났다. 민주 세력의 분열이 해인이었다.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밤. 덕분에 전두환은 이런 자랑 어린 말을 남겼다. 80년대는 우리 민족이 신화에 도전한 시대이자 우리 민족의 큰 설기가 발양된 시대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끌어온 정부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두환 퇴임 한 달 뒤, 오공 실세를 통했던 동생 전경환이 검찰에 소환된다. 새마을운동 본부를 주무르며 76억 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차에서 내린 전 씨는 개인 경호원 5명과 기자들의 몸싸움을 뚫고 10분여에 걸쳐 20여 미터 떨어진 청사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려던 순간 누군가 전 씨의 뺨을 때렸다.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뛰어온 시민이었다. 상기된 표정의 전경환은 계속해 뒤를 노려봤다. 그는 여전히 실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구속으로 오공청산 목소리가 거세졌다. 여소야대 국회는 오공비리와 광주특위 등 특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11월 청문회가 열렸다. 오공청문회에선 비자금 조성 의혹을 따졌고 내라고 하니까 그저 내는 게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광주 청문회 첫 증인으로는 김대중이 나왔다. 전두환 씨가 그 당시 발포에 실제적인 책임자였다. 이것은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론은 이제 한 곳으로 향했다. 전두환 처벌이었다. 바로 그때 이 발언이 나온다. 본인이 재임했던 기간에 있었던 모든 국정의 과오는 바로 이 사람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에 대한 입장도 담았다. 무엇보다도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며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후회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전두환이 직접적으로 밝힌 유일한 유감 표명. 마다하지 않겠다는 일은 백담사 행위였다. 당장 여당의 반대로 진행되던 청문회가 멈춰섰다. 백담사행은 궁지에 몰린 전두환과 집권 세력의 전국 돌파용 합작품이었다. 모두 여기 저 이따가 여기까지 좋은 여기 저 카페까지 오는데 저녁에는 한 끼들 하고 가세요. 어? 그 뭐야 김선영 아, 이렇게 입고 오셔서 추우시겠어요? 저녁 대접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런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분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가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곳을 찾았는데 갈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저 바닷속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산속으로 가는 길인데 바닷속으로 가면 잘못하면 태풍 나면 빠져 죽잖아요.
그래 아직까지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산을 택해가지고 온 것이 이 백담사라요. 하지만 1989년 마지막 날 백담사 생활 1년 만에 전두환은 결국 청문회에 출석하게 된다. 여야 합의로 마지막 청문회가 열린 것이다. 사전 질의에 대해 전두환이 일괄 답변하는 형식. 전두환은 작심한 듯 자기 말을 쏟아냈다. 이쪽에서 성의껏 준비한 질문지에 따라서 하도록 해주세요. 5월 22일 자율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 사례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 개통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몇 번이에요? 정해.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몇 번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유권이 뭐야? 자유권 발동. 일단 대한민국 사는 거 자유권 발동이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더 이상 증언이 불가능했다. 결국 전두환은 변호사와 함께 유유히 청문회장을 빠져나갔고 청문회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1년 뒤 전두환은 백담사를 떠나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밝았다. 자, 뭐 수고들 했어요.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만 합니다. 군부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한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에 서막을 알렸다. 오늘부터 12.12 사건과 5.18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 본부를 설치하고 그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2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전두환이 연희동 자택 앞 골목의 모습을 드러냈다. 뒤로는 50 실세들이 도열했다. 이른바 골목 성명이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야당 총재의 영수회담의 결정에 따라 저는 소위 50 청산 정국의 정치적 종결을 위해 그해 12월 31일에 국회의 정원대에 올라 과거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 정부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운동 방향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고향 경남 합천으로 향했지만 결국 체포 뒤에 구속 수감된다.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던 어제와 달리 당당함은 찾을 수 없고 백담사로 가던 날처럼 체념과 허탈감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전 씨는 반란 수괴와 내란 수괴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신군부 2인자 노태우도 반란 혐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1996년 8월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놨다.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월이 선고됐다. 미래 정치 상황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제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전두환 씨는 사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형이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수감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전두환은 특별 사면된다. 국민화합과 경제회복이 이유였다. 2년 남짓한 수감 기간. 취재진을 향해 걸어온 그는 뒷짐을 진 채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면을 요청한 김대중 당선자에 대한 덕담과 함께 이런 농담도 남겼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에도 전두환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다. 추징금이었다. 대법원이 확정한 전 씨의 추징금은 2,205억 원. 하지만 그는 고작 314억 원을 납부했다. 그것도 내야 되느냐는 식으로 이제 누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돼서 다 나왔는데 다시 잡혀 들어갈 일도 없고. 2003년 전두환이 법원에 제출한 예금 잔고는 29만 1,000원. 근데 저 남아있는 과추징금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럼 뭐 당고에 따라서 하겠지. 예? 당고에 따라서 하겠지. 낼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근데요, 예. 아시겠지만요, 예.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 다가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그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그거는 아니죠. 대한민국은 각자가 그러니까 연좌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각 거는 성의가 다 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2017년 4월) 말년의 전두환은 회고록을 출간한다. 이 책에서 전두환은 광주에서 발포 명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군의 무차별 살상 행위는 없었다. 또 북한 특수부대 개입이 의심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 광주 전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고 한이면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역사적인 소명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때 고소를 하게 됐던 거죠. 결국 전두환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2019년 3월) 그가 다시 광주 땅을 밟았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1심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23일 전두환은 자택에서 사망했다. 친구 노태우가 죽고 28일 만이었다. 그의 삶 어디에도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역사를 오래된 미래라고도 하죠. 사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뭐 과거의 어떤 분풀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과가 사실은 생전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때 어떤 놈이 총 쏘라고 얘기하겠어. 국민들한테. 5.18 당시 광주에 주둔했던 505 보안부대는 5월 21일 이런 문건을 생산한다. 광주 사태하고 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광주 사태 때 내가 보안사령관 했었거든요. 보안사령관이 정보 수사 책임자예요. 5.18 당시 이군사령부가 작성한 광주 지역 계엄군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역사의 퍼즐은 지금도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진실을 밝히느냐? 저는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본인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진실과 화해라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5.18의 많은 진실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학살자는 사과 없이 떠났지만 진실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 5.18과 관련된 또 신군부와 관련된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뭐 진실을 서로 밝히고 서로가 화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